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엿새째 50명 미만, 또 3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증상자만 일반 유권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유재복 기자, 오늘도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입니다. 이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경기도하고 경북 이렇게 8명, 5명 나왔어요.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이 아직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환자 2명이 추가돼서 65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경북은 지금 예천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예천에 닷새 사이에 지금 1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18명까지 확진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40대 여성이 확진이 됐는데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 또 아들의 친구, 친구의 접촉자, 또 이 40대 여성이 목욕탕에 가서 또 거기서 감염시키고 한 달 전쯤에 그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그때 한 그 줌바 댄스 그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들이 각 지역으로 가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차, 3차, 4차 감염까지 일으켰거든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콜센터라든가 병원의 사례는 밀집 지역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밀집 지역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2, 3, 4차로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물론 두 개의 경중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전파가 퍼져나갈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기석 교수님, 이게 이제 지역 감염으로 이렇게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방대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조용한 전파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도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숫자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지역별로 누르고는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예천 같은 게 지금 그 낌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돼야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신규 환자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총선을 앞두고 검사 수를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논평하기에 적절한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누군가 의도했다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아마 우리 정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들으시는 게.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도 이제 본부장 하면서 그런 지침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현장에서 의사들이 폐렴이란 걸 이제 못을 박아 놓으니까 폐렴이 아니면 혹시 나중에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는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중대본에서 이 문제를 더 이렇게 잡음을 얻게 만들려면은 그냥 의사들이 필요 예상 검사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겠다라고 심사평가원하고 의논을 해서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지원, 그러니까 뭐 폐렴 현상이 폐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닙니다. 지금 그 사실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 칠판 3월 2일 날 나온 칠판을 자세히 읽어보면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제가 봤는데 지금 와서 자꾸 일부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청구했을 때 삭감에 대한 우려는 늘 그 의사들은 그게 그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만 불식시켜 준다면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꽃놀이 그리고 뭐 총선도 지금 있고요. 또 부활절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야외 활동 접촉이 좀 계속 늘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약간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는 향후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다시 또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요즘 보면 많이 해이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저부터도 어떤 때는 나오다가 마스크 깜빡 잊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고통을 분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예. 인내하면서 더 지키시고요. 특히 내일 선거일에 또 이제 선거가 축제니까 끝나고 축제를 정말 축제를 하시러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총선 투표 때 말씀하신 대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총선 투표 중에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네. 무증상 감염자도 투표를 할 수 있기는 했지만 조건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 금요일, 토요일 그 사전 투표 때 가보면 한 26, 7% 정도가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도 그 투표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한 3분의 2가 투표하는 하루, 15일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칙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더 걱정이죠. 예.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지만 그 참정권이라는 게 헌법적 가치니까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분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제 원칙은 그겁니다. 일반 투표하는 사람과 자가격리 상태에서 투표하는 분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시간을 분리를 시킨 거죠. 일반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된 분들을 투표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6시부터 7시 투표가 마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자가격리의 그 수칙을 위반하면 지금 막 고소도 되고 구속 심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엄벌에 처하기로 방침을 정해놨는데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문자를 통해서 자가격리된 분에게 투표 의향을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이제 투표 당일날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자가격리를 해제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뭐 이제 투표장에 가게 되는데 투표장에 가서 일단 완전히 격리된 시설에 따로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담당하신 분들하고 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도 되는데 오늘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요. 뭐 미성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빼면 서울에는 한 1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대1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마 이제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해서 완전히 별도의 동선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6시 넘어서 투표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은 6시에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투표하기 전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출구조사 발표를 6시 15분으로 늦췄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7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이탈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예. 그래서 검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도 시간을 맞춰야 되지만 복귀하는 것도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투표장에 지금 앞서 우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니까 투표장에 지금 방역 작업,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어떤 투표장 방역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투표장 방역은 상당히 하루에 2번씩 네. 철저하게 방역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그 방역된 상태에서 투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장에 가게 되면 기표소 자체를 통째로 다시 방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꼭 신분증과 함께 착용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방역은 그 투표 전에도 그렇지만 투표가 완료된 다음에도 철저하게 방역을 한 다음에 다시 시설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 지금 네. 공적 마스크의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일은 마스크 없는 분들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내일도 살 수 있고 15일도 살 수 있고 예. 이제 물량을 조금씩 늘립니다. 그런데 사실 공적 마스크가 뭐 이전처럼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뭐 줄을 선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거의 사라졌거든요. 예. 지금 주변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고민하거나 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저는 찾아보지는 못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네. 15일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 문제는 크게 뭐 이렇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투표소에 가서 가능한 대화를 좀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또 1m 이 거리를 꼭 유지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쭉 준비한 걸 보니까 예. 잘 했어요. 예. 예, 굉장히 잘 했는데 이제 바깥에서 줄이 아무래도 따닥따닥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예. 그 부분을 그래도 1m는 떼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예. 사전 투표하러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다 붙어서 했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잠깐은 괜찮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그 장갑입니다. 비닐 장갑을 받고 그다음에 벗을 때 네. 그냥 벗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걸 잘 벗으셔야 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벗어요? 자, 이렇게 양쪽 손을 끼고 있으면 예. 이 바깥은 다 오염입니다. 예. 글러브가 이렇게 뺀 다음에 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의 깨끗한 손으로 안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옆에 나머지 이쪽에 있던 글러브를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싸면 싸서 뒤집어진 부분은 내 손에 묻어 있던 거니까 예. 내 손이 안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의사들은 늘 이제 수술 장갑을 끼고 하면서 배우니까 하는 예. 건데 제가 말씀해드린 거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이렇게 뺀 다음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싸면 됩니다. 예. 처음 뺄 때 접촉이 좀 되겠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 장갑을 갖고 장갑 낀 손으로 낀 손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예. 접촉이 안 그러면 되겠네요. 예, 장갑 여기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문제는 그다음에 이렇게 버릴 때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데 버리면서 손으로 그냥 또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떨어뜨리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거 두 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못했던 부분인데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이탈 문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 또 언론이 매일같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도 네. 위반해서 또 고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60대 남성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예. 귀국을 해서 자기 자가격리하는 위치하고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 다 허위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역 단계에서 입국 단계에서는 그런 게 걸러지질 않아서 예. 사실 이 사람이 검거됐을 때만 해도 관할 부청은 이 사람이 그 자가격리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번호나 자기 그 자가격리하는 그 장소를 네.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자가격리하겠다고 한 곳은 자가격리가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숙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이탈을 해서 사우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이러다가 이제 검거가 됐죠. 그래서 예. 2번씩이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제 영장이 신청이 된 것이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곧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영장 신청 사례가 되고 구속된다면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당국의 그 조사에 협조를 좀 안 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예. 구속이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좀 더 받고 구체적인 동선이나 역학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나도 가고 식당도 가고 또 그래 자격리 위반한 분들이 또 좀 더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3명 정도 적발됐는데 뭐 빨래방에도 가고 그랬다면서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어떤 분은 그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무단 이탈을 했다가 예. 투표를 하고 또 자진 신고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집에 빨래방에 놓고. 가서 이제 빨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그 불시 점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 합동 점검반에 불시 점검에서 이제 적발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집을 방문해서 무단 이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가격리 앱에서 이제 이탈 통보가 갔기 때문에 또
적발이 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이제 자진 신고한 사전 투표하겠다고 투표장에 갔다가 자진 신고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전부 경찰에 고발이 됩니다. 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이제 자가격리 2주죠? 2주. 네, 2주. 2주 동안 꼭 지켜야 되는데 한 경고성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자가격리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자가격리자가 우리가 1월 20일 시작할 때부터 꽤 많았는데 지금 유독 적발되는 게 정말 해이해서 그런 건지 최근에 조금 더 방역당국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는 공권력을 이용하고 법이 다 있습니다. 감염병 검역법도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법 적용을 좀 해서 일벌백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앞선 사례처럼 예천처럼 또 만약에 확진이 되고 뒤늦게 또 발견이 되면 또 지역 감염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이탈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도입하기로 하는 게 안심밴드, 그러니까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동의도 얻어야 하고 강제성도 없다 보니까 실효성에 좀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구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은 그래서 물론 예방 효과는 이탈 예방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밴드까지 끼고 있으니 가면 안 돼라지만 아까 그 60대 남성에서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탈을 했을 때에 특히 취약 시간에 이탈을 하면 누가 가서 그분을 제지할 거냐는 거죠. 경찰이 출동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방역 담당 공무원이 출동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일요일 새벽 2시에 이탈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누가 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실효성은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보완 조치가 자가격리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국이 워낙 강하게 통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좀 SNS를 해보면요. 그 중국은 자가격리를 하면 6군데서 매일 전화가 온답니다. 6곳에서 한꺼번에? 예. 그래서 각각 다른 심지어는 그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도로관리공사에서도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경찰은 워낙 바쁘니까 안 되더라도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런 몇 군데에서 한 번 더 2중, 3중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 자꾸 전화하고 하면은 사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재복 기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형이 위독해서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요. 이제 형 장례를 치른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가격리 면제라는 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인도적인 사유나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이런 이유로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례식도 참석을 했고 장례식에서 이제 물론 그 조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또 밀접 접촉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진단 검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2번을 받았는데 2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지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통지서를 끊어줬다면 이것은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물론 그 17살 고등학생은 나중에 이제 이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고등학생이 이제 비를 많이 맞아서 폐렴이 번져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와 같이 있지 못했거든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는 좀 한번 우리가 국민들 의견도 좀 모아보고 방역당국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석 교수님,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 이런 게 있나 보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유재석 기자 말로는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렇게는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뭐 형을 사는 사람도 잠시 이제 풀어주니까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뭐 그런 걸 해본 기억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 남성이 장례식장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 착용을 했다고는 해요. 그러면 이 마스크 계속 착용하고 움직였다면 감염 가능성은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것은 하는 동안에는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이 장례식장이었건 가는 뭐 교통편이었던 간에 그만큼 확률이 낮아진 거지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예. 네, 이거는 지금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이거는 그 한국 대사관, 각국에 예.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유를 듣고 바로 면제 통지서를 내줄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어떤 한 차례 정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예.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물론 그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따로 어떤 동선을 체크받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동행을 한다던가 검사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렇게 면제 통지서를 받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이란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뭔가 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보완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분께 또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 혈장 치료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장 치료를 받은 2명의 중증 환자가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는 체열 지침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원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는 어떤 진료 지침이라기보다는 안전하고 예,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자 치료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각자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혈장 치료가 아직까지 완전히 확립된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대학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합니다. 예. 환자한테 동의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맞아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각 나라에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혈장 치료를 안 하는 환자하고 하는 환자를 두 그룹을 놓고 쭉 치료를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그냥 시범적으로 한 2명 해보고 나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 메르스 때도 혈장 치료를 시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워낙 그때는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예. 거의 30%나 되니까 그때는 급하니까 다 하죠. 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의사들이 그런 혈장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나 보호자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합니다. 그 중에 예. 하나였죠. 예. 유재석 기자, 오늘 정보 브리핑에서 보니까 이 완치자 혈액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 네. 뭐 2, 3개월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사활을 걸고 이제 하는 건데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신은 이제 훨씬 임상 그 연구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빨라도 뭐 내년 그 다음 해, 네.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뭐 5년, 7년 이렇게 걸린다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전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지원반을 만들어서 연구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치료제는 2-3달 안에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예. 이제 목표로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예.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내년 하반기나 뭐 22년에 개발을 끝내는 걸로 목표를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지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데는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기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혈장 치료제, 항체 의약품 이런 게 빠르면 내년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는 2, 3개월 안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체 의약품은 빠르면 내년 중 출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괜찮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게 이제 남의 항체를 얻는 것보다도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호흡기 융합 세포 바이러스라는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화 항체라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다 똑같은 항체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게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건데 과연 이제 그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또 도달을 해도 그것을 임상 시험을 해야죠. 예, 환자한테 안전한지를 네. 1상, 2상, 3상을 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게 우리가 그 현실이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반 치료제를 만들려면 빠르야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혈장 치료제는 좀 빨리 만들 수 있나 봐요? 글쎄 그 의학적인 부분은 예. 아마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지원들을 굉장히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 의약품 후보군도 38개를 지금 확보를 했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인 거 아닙니까? 이거 예, 38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만 이제 의사들은 항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 치료제가 들어갔는데 부작용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작용이 나면 차라리 안 쓰니만 못하고요. 네. 치료제가 있으면 다 나을 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이미 그 안에서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소용이 없고 내 몸에 있는 염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 우리 정부가 달려들었으니까 잘 하겠죠. 치료제 개발에 주의할 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부작용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임상시험 좀 광범위한 임상시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6일이면 이제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접속 장애가 오늘 또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9일에 이제 중3, 고3 한 80여만 명 접속했을 때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 1시간, 2시간가량 이제 그 다운이 되는 그런 일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16일에는 312만 명 정도가 접속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예. 연일 지금 접속 불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곳은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데 하나가 그 EBS의 온라인 클래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디스라는 곳에서 하는 그 이학습터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 다 한 300만 선을 정도가 연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용량을 갖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제 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불량이나 고장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캐리스의 그 이학습터는 지난 9일 처음 했을 때 한 12만 명 접속했을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 EBS 온라인 클래스는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 9일,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이제 장애가 일어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그 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뭐 교사별, 학생별, 지역별 그 학습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의 극복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가장 근접한 문제, 가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접속 장애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오늘 16일에 이 312만 명이 접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따라서 온라인 개학이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장애를 겪을지 이게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서둘러 좀 후속 대책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